불 속에서 탄생한 태양을 닮은 이곳의 이름은 정문경, 잔문이 거울이라고도 부르죠. 1cm 안에 수십 개의 동심원을 그려넣은 나노기술의 결정체로 수천 년 전 한반도에 살았던 마한 사람들의 기술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유물입니다. 우리 거울은 고조선 단계부터 빗금을 새긴 무늬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점 세밀해지면서 정문경으로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울만 가지고 보더라도 중국과 우리나라의 차이가 명확하고요. 중국의 거울은 우주와 자연, 용과 같은 문양에 글씨를 새기는 방식. 우리나라의 것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런데 마한의 땅으로 알려진 익산에서 중국의 것이 분명한 청동 거울이 그 모습을 드러내 세상을 놀라게 했죠. 2000여 년의 시간을 품고 있는 이 거울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마한과 백제사 연구에 매진해온 최완규 교수와 함께 그 비밀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한여름밤, 신비로운 음악과 함께 화려한 레이저 쇼가 펼쳐집니다. 황홀한 미디어 아트가 펼쳐지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높은 석탑을 품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전북 익산의 미륵사지입니다. 이곳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서동과 선화공주죠. 말을 캐던 서동이 백제 30대 무왕이 되고 왕비였던 선화의 청으로 미륵사를 만들었다는 이야기. 그런데 서탑 발원자가 사택왕으로 확인되면서 잠깐 혼란스러운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은 중앙에 가장 먼저 세워졌을 목탑의 주인공이 바로 선화공주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400년 전 새로운 백제를 꿈꿨던 무왕의 원대한 포부가 남아있는 미륵사지. 미륵사지를 품고 있는 미륵산에는 또 다른 왕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서기 600년 왕위에 오른 백제 무왕보다 무려 800년 전 이곳에 내려와 마한의 왕이 된 한 사람에 관한 거죠. 산 정상을 감싸고 도는 미륵산성. 하늘에서도 한눈에 보이는 거대한 건축물의 또 다른 이름은 기준성입니다. 미륵산성은 미륵산의 옛 이름을 딴 용화산성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최근 발굴을 통해 서기 600년경 유물이 다수 확인돼 백제의 것으로 이야기되는데요. 하지만 그 이전부터 존재했을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조선시대 기록에도
고조선 준왕이 쌓았다는 이야기가 구전으로 전해진다고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왜 고조선의 왕은 익산으로 내려와 산성을 쌓았던 것일까요? 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고조선은 기원전 2333년 당군왕검이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세운 나라로 알려져 있죠. 고인돌과 비파형 동검은 고조선의 상징과도 같죠.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통해 당시 고조선의 영역을 짐작해 볼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 역사의 첫 국가였던 고조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다양한 역사가 포괄된 정치 세력이라는 걸 먼저 알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고조선이라는 표현은 왜 고자가 쓰였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조선 왕조, 이씨 조선 왕조와의 구별을 위해서 그 역사적인 표현은 원래는 조선이었어요. 그런데 옛 조선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구별을 하기 위해서 고조선이라는 표현을 아마도 조선시대부터 그렇게 쓰지 않았을까 추정합니다.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고 흉노족을 막기 위해 만들었다는 만리장성. 단군이 세운 고조선의 역사를 뒤흔든 일대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진나라가 망한 뒤 새로운 통일왕조인 한나라를 세운 유방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나라가 만들어진 직후에 유방을 도왔던 많은 여러 제후 왕들이 있었는데, 황제 중심으로 나머지 그 부하 제후 왕들을 다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세칭 얘기하는 토사구팽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쫓겨난 사람이 그 유방과 고향 같은 나이 친구 노간이라는 사람이 흉노로 도망갈 때 그 노간의 부하였던 위만이라는 사람 역시 고조선으로 피하게 되는 겁니다. 망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위만이 반란을 일으켜 고조선의 마지막 왕이었던 준왕은 바닷길로 피난을 떠나게 됩니다. 중국 기록에는 준왕이 신하들과 함께 산이라고 부르는 땅에 이르러 그곳의 왕이 되었다고 적어놓았죠. 이 사건을 일반적으로 준왕의 남천이라고 부르는데, 고조선 준왕이 남쪽으로 옮겨갔다는 뜻입니다. 준왕이 남천했다고 알려진 땅이 바로 미륵산성이 자리한 익산인 겁니다. 고려사에도 고조선의 왕 기준이 바닷길로 내려와 한해 땅에 이르러 마한을 개국했다고 적어놨는데, 그곳이 바로 금마군, 지금의 전북 익산시입니다. 준왕이 남천한 마한은 어딜까? 이게 가장 논란인데, 고려시대 제왕홍기라는 이승유라는 학자가 쓴 우리 역사 정통 인식 체계에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것이 고려사지리지, 세종실록지리지, 신증 동국묘지 승남 모든 국가의 관찬사서에 그대로 계승이 되면서 바로 그곳이 지금의 전라북도 익산 지역이다.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이런 문헌적 기록에 나타난 내용을 놀랍게도 고고학적 자료가 입증을 해주는 사건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익산이 백제의 왕도였음을 말해주는 왕궁리 유적. 미륵산이 한눈에 보이고 왕궁리 유적에서 차로 3분이면 닿는 거리. 지금은 붉은 맨살을 드러낸 이곳에서 기원전 2세기 준왕의 남천을 증언해줄 단서가 확인된 겁니다. 익산과 군산 일대에 잠들어 있던 청동기와 초기 철기 시대 유물이 한자리에 모여있는 이곳 박물관에서 평장리의 것도 만날 수가 있죠. 지난 1987년 익산시 왕궁면 평장리에서 수습된 유물은 총 5점입니다.
바로 이 한국식 동검과 청동으로 만든 창 그리고 청동 거울이었죠. 그 가운데 특히 이 거울은 고고학계를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죠. 이 거울의 명칭은 사엽 사리문경 혹은 사엽 사룡문경이라고 하는데요. 사엽 그러니까 4개의 잎이 있고 사리라는 것도 리도 용을 뜻하는 거거든요. 4개의 잎과 4개의 용이 있는 거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실은 잎이라고 했지만 잎이 아니고 꽃봉오리입니다. 피지 않은 꽃봉오리가 4방향으로 뻗쳐 있고 그 사이에 4마리의 용이 있는 그런 거울입니다. 한때 한나라가 건국된 시점 그 이전으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그 바로 직전 정도에 만들어진 거울이거든요. 평장리에서 나온 중국제 거울과 비슷한 시기의 것들을 만날 수 있는 국립청주박물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한 독지가가 기증한 청동 거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중국 한나라 때 만들어진 거울을 흔히 한경이라고 부르는데 그 시기에 따라 전한경과 후한경으로 구분하고 있죠. 전한시대에 만들어진 이런 거울은 명대경이라고 하는데 한자로 쓰인 글씨가 동그랗게 띠를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출토된 전환경이 우리나라 한반도 남부에는 한 44점 정도가 출토됐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이 바로 익산 평장일 것입니다. 뭐 중국 거울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라고 했을 때 뭐 그냥 지금으로 생각하면은 비싼 물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 당시에 중국의 물건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사회적인 신분이 아주 높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거든요.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것은 다름 아닌 샘물. 신기한 광경을 보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힘차게 흐르는 물길은 도심 곳곳을 실핏줄처럼 연결하고 있는데요. 샘물의 도시라고 불리는 이곳은 중국 산동성의 성도인 진안시입니다. 춘추전국 시대 제나라 땅이었던 곳이죠. 이 유서 깊은 도시의 자랑거리 가운데 하나는 바로 박물관입니다. 이 청동 항아리는 중국 상나라 때 만들어진 겁니다. 제사를 지낼 때 술을 담았던 용도였죠. 용의 형상을 한 손잡이. 몸통에는 온 우주를 담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장리에서 나온 전환경보다 먼저 만들어진 청동 거울도 만날 수 있죠. 용 문양 사이를 뚫어 만든 투조 형태의 이 거울은 청동기 주조 기술의 결정체를 보는 것 같습니다. 금과 은, 턱희석을 이용해 만든 이 거울은 제나라 수도였던 임치에서 나온 거죠. 익산 평장리에서 나온 청동 거울의 비밀을 찾기 위한 여정. 긴 세월 동아시아 교류사를 연구해온 백운상 교수는 답을 알고 있지 않을까요? 这个在这个宜山郡的平章里发现了一件这个用中文来讲叫潘池文镜青铜镜。首先我们说这件铜镜的年代是战国晚期到西汉初年。是的。那么在中国的这个北方地区包括当时的燕国、赵国、齐国这几个地方是都有发现的。
但是目前关于这种铜镜的产地，还不太清楚。但是在我看来，有可能是沿着黄海水路，有山东地区，或者是这个燕国的地区，传到了这个宜山郡的平章里。 그러니까 기원전 2세기를 전후해 중국 전한경이 바닷길을 통해 익산 평장리로 전해졌을 거라는 건데요. 어떤 사람들이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했을지는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언제부터 이러한 물질 문명이 바닷길로 한반도 남부에 전해지기 시작했던 것일까요? 부여 송국리 유적을 먼저 만나볼까요? 청동기 시대 주거 형태가 잘 남아있어 당시의 생활상을 짐작케 하는 아주 중요한 곳이죠. 이를 통해 당시 집약적인 농경 생활을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학계에선 최초로 확인된 유적의 지명을 딴 송국리형 문화라고 부르는데 이를 대표하는 유물이 바로 토기입니다. 납작한 바닥에 좁은 굽, 그릇의 윗부분은 막 피어난 장미꽃 봉오리를 닮았는데 흔히 송국리식 토기라고 부르죠. 당시 권력자들의 무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인돌, 그리고 송국리형 토기를 활용한 동널 등이 있었죠. 이런 송국리형 유적이 집중된 대표적인 유적은 보령 관창리와 서천 당정리, 익산 영등동이 있습니다. 당시 이런 곳에 살던 사람들을 대한민국의 뿌리가 된 마한의 토대, 즉 기층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요, 익산 영등동이 한눈에 보이는 바로 이곳에서 송국리형 문화와는 전혀 다른 집단의 이주를 말해주는 단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골프장이 들어서기 전 발굴 조사를 했는데 토광묘가 확인된 겁니다. 이전과는 달리 나무 너를 만들어 시신을 땅속에 묻는 새로운 형태의 무덤이었죠. 이 무덤에서는 철기는 물론 송국리식 토기와는 다른 형태의 그릇이 나왔는데요. 점토로 띠를 만든 다음 토기 윗부분에 덧붙인 점토 대토기가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검은색 광택의 긴 목이 특징인 검은 간토기도 새로운 집단의 등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점토대 토기가 등장하게 되는 건 한 기원전 4세기, 3세기 정도부터 만경강 유역에 등장을 하는데 이때 동북아시아가 굉장히 급변을 하게 됩니다. 고조선이 요동 지역부터 그 한반도 북부 지역까지 세력을 규합을 하고 있다가 옆 나라가 요동 지역을 공격을 하게 되니까 그 요동 지역에 살았었던 세력이 일부는 서북한 지역으로도 넘어가고 일부는 요동반도에서 연안항로를 따라서 밑으로도 내려오게 되면서 이제 우리 지역에 점토대 토기 문화가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이 지역의 1차적인 문화 파급이 될 것 같고요. 한반도 남쪽에서 고인돌 무덤을 쓰던 사회 집단은 규모가 작은 옹간묘를 사용했던 송국리형 사회보다 견고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줄다리기를 하는 것처럼 무거운 돌을 함께 옮겨야 했으니까요. 그만큼 배타성도 강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죠. 때문에 금강과 만경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 해로 교통의 요충지에 개방적인 성향까지 갖춘 송국리형 사회가 철기와 점토대 토기를 가지고 내려온
석광묘 집단이 안착할 수 있는 터전이 된 겁니다. 송국령 문화의 기층 세력과 이주민이었던 고조선 문화의 결합은 만성립기 일대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죠. 중국 요령성의 본계 박물관. 이곳에 들어서면 우리가 역사책에서 보던 유물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고조선의 영역을 말해주는 비파형 동검과 세형 동검이 바로 그거죠. 그리고 국립익산박물관에서 봤던 점토대 토기도 있습니다. 마치 이곳에 살았던 사람들이 한반도 남쪽으로 내려왔다는 이야기를 말없이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비파형 동검은 물론 거푸집까지, 그리고 고조선 준왕이 익산으로 내려올 당시의 상황을 짐작케 하는 유물도 있습니다. 기원전 267년 진나라에서 만들어진 이 무기는 진나라가 고조선까지 세력을 확장하려 했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죠. 그리고 연나라의 청동창과 그 마지막 왕의 이름이 남아있는 이런 무기들은 국경을 맞대고 치열하게 경쟁했을 고조선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렇게 연나라가 망한 뒤 위만이 고조선 준왕에게 망명해 국경을 지키다가 기원전 194년 반란을 일으켰던 겁니다. 준왕을 축출을 하고 이제 위만이 고조선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때 내려오니까 기원전 194년경에 내려오면서 준왕 집단이 아마 철기 문화를 가지고 내려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쪽 지역에 그게 아마 2차 문화 파급이 되지 않나 싶고요. 이 준왕 집단이 내려와가지고 한 100여 년간 정도는 굉장히 많은 유적을 이제 만들면서 성장을 해 간 것 같습니다. 고조선 준왕이 마한의 땅으로 내려온 것을 보여주는 특별한 전시가 열렸습니다. 만경강과 동진강을 통해 들어온 철기 문화의 등장을 이곳에서 확인할 수가 있죠. 고조선의 영토였던 지금의 북한 땅에서 나온 초기 철기 시대의 것과 유사한 형태의 쇠낫도 보입니다. 특히 완주 갈동유적에서 출토된 이 두 점의 쇠낫을 한번 주목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사용하는 낫과도 상당히 닮아 있는데요. 이렇게 곡선을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낫의 형태와 더불어서 오른쪽에 잘 보시면 일부 목재의 흔적도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이 낫에 나무로 된 자루를 끼워서 사용을 했던 사실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이 철기들은 그 중국 동북 지역 그리고 한반도 서북한 지역에서 출토되는 철기들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지역에서 출토된 철기들이 한반도 남부에서 최초로 발견된 철기라는 점입니다. 마한이 시작되던 때 한반도 남쪽에서 가장 많은 청동기와 철기가 나온 곳은 다름 아닌 만경강 일대입니다.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기회는 아주 우연히 찾아왔습니다. 전주 완주 혁신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대규모의 발굴 조사 덕분이었죠. 지도에서 살펴보면 초기 철기 시대 유물이 쏟아져 나온 신풍유적 바로 옆에 가장 오래된 쇠낫을 품고 있던 갈동유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경강을 사이에 두고 전환시대 중국 거울이 나온 형장리 유적이 있습니다. 기원전 2세기로 추정되는 이 유적들은
과연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걸까요? 지금 저희가 행정구역이 다르니까 익산, 완주, 전주를 이렇게 솔직히 나누는데 우리 문헌에도 보면 준왕이 금마로 들어왔다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잖아요. 금마의 시각에서 보면 미륵산에서 모악산까지로 보면 그게 바로 마한의 소국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솔직히 망경강만 건너면 다 같은 하나의 권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익산 마동이라든지 완주 갈동이라든지 완주 신풍유적이 어떻게 보면 금마가 있는 그러니까 미륵산이 북쪽에 경계가 되고 남쪽에는 황망산 정도까지 요 범위에 걸쳐서 굉장히 많이 분포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오늘날 행정구역으로 따지다 보니까 막 완주, 뭐 익산, 전주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예전에 그냥 그 시각으로 봤을 때는 금마에 속했었던 하나의 영역으로 봐도 좋지 않을까. 한국식 동검과 그것을 만들던 거푸집이 발견된 곳은 완주 갈동유적. 그런데 바로 인근 상림리 유적에선 이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청동검이 세상을 놀라게 했죠. 손잡이에는 볼록한 2개의 마디를 만들어놨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따로 있습니다. 모두 26자루의 이런 청동검이 한 곳에 묻혀 있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중국의 양자강이나 저 좀 남쪽에서 많이 사용이 됐었던 중국식 칼인데 이러한 이 유물이 중국에서도 이렇게 한 곳에 26자루가 나온 예가 없거든요. 상림리에서 나온 이 청동검은 언제, 어디에서, 누가 만든 것일까요? 그 해답은 생각보다 쉽게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곳 산동박물관에서 말이죠. 전란이 끊이지 않았던 춘추전국 시대에 만들어진 서슬퍼런 무기들 가운데 이곳에 전시된 청동검은 한눈에 봐도 상림리의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일체형으로 된 칼은 손잡이에 2개의 돌기가 있죠. 수천 년 전 최첨단 무기가 어떻게 한반도에 건너간 것일까요? 上林里发现的铜剑，它的长度是42厘米，最长的46厘米。但在中国发现的同类的铜剑里边，这么短的这样短的铜剑是比较少的。这是一点。另外一点呢，在中国发现的上林里这样的战国式铜剑，都是铜锡青铜剑，或者铜锡铅3元合金的青铜剑，但是上林里发现的铜剑是红铜的，红铜它是无法使用的，啊。 백운상 교수의 말을 듣고 찬찬히 다시 살펴보니 살상 무기로 사용하기에는 다소 무른 재질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상림리에서 발견된 이런 전국식 청동검은 어떤 이들이 만들었을지 더욱 궁금해집니다. 기원전 334년 초나라의 공격으로 나라를 잃은 월나라 장인들이 유력하게 거론되곤 합니다. 灭亡以后，文献有记载，就是越国的这贵族就漂流到海上去了。而在当时，铜剑的铸造不是民间的生产，而是什么呢？是属于各国家控制的，因为它是一种这个很重要的武器。那么越国灭亡以后，服属于这个越国王室的铸剑工匠，就漂流到了海上，
然后沿黄海北上，然后又向东走，到了韩半岛的西部，在这儿停留下来，在那儿主导的。 수많은 이들의 염원에 바닷바람이 응답을 해주는 듯합니다. 중국 대륙의 동쪽 끝에 자리한 천진두. 하늘의 끝이라는 뜻입니다. 이곳은 산동성의 웨이하이시. 지도에서 보면 우리나라와 얼마나 가까운지 한눈에 알 수 있죠. 진시황이 이곳을 2번이나 찾았는데 그중 한 번은 불로초를 찾기 위한 것이었다고 전해집니다. 220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바다는 세상을 연결하는 가장 빠른 길이었을 겁니다. 거센 풍랑이나 암초만 만나지 않는다면 말이죠. 난파선을 발굴한 자리에 들어선 복내 해상 실크로드 박물관. 수백 년 동안 뻘 속에 잠들어 있던 배가 이렇게 온전한 모습으로 남아있는 게 신기할 뿐인데요. 더 놀라운 건 이곳에 전시된 4척의 배 가운데 절반인 2척이 14세기에 침몰한 고려의 것으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뾰족한 중국의 곳과는 다르게 평평한 바닥이 가장 큰 차이점이죠. 그리고 물속에서 건져 올린 도자기들은 바닷길이 무역의 중요한 통로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해상 실크로드 박물관이 자리한 펑라인은 고려시대까지 산동반도를 대표했던 항구 도시입니다. 깎아 세운 듯한 절벽 위에 자리한 복내각은 풍광이 아름다워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죠. 서해와 발해만을 마주한 이곳은 우리의 역사와 깊은 관계가 있는데요. 기원전 109년 한 무제가 위만조선을 공격하기 위해 이곳에서 출발했고, 서기 660년 당나라의 소정방이 13만 대군을 이끌고 백제를 침공한 것도 바로 이 바다에서 시작됐습니다. 당나라 때 동아시아의 해상 교역로를 지도에서 살펴보면 복내에서 연안 항로를 통해 내려가는 코스와 황해를 횡단해 한반도를 향했던 방식이 있었습니다. 이 바닷길은 중국 전국 시대부터 존재했을 겁니다. 크고 안전한 배를 만들기 어려웠을 때는 연안 항로를 따라 내려가는 선택을 했겠죠. 중간에 기항지에 머물며 식량과 물도 챙겨야 했을 테니까 말이죠. 그러다 건조 능력과 항해술이 발달하면서 서해를 횡단하는 항로를 개척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죠. 기원전 194년 고조선 준왕은 아마 이 연안 항로를 따라 내려왔을 겁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오가던 안전한 길, 망설일 이유도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준왕은 미륵산이 보이는 금마저 지금의 익산 땅에 도착했겠죠.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원래 어떤 나라였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 교역을 되게 잘하는 나라였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한 무제가 고조선을 공격할 때도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그
고조선의 아래 중국이나 진국이 한나라와 교역을 하려고 싶어 하는데 고조선이 막아서 못하게 한다라고 그랬어요. 고조선은 이제 중개무역으로 부를 축적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조선에게는 분명한 교역망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고 그 교역망에는 이 해로로 그 서해안을 따라서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해로로 교역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익산은 해로로 연결되는 그 교역망에 아마 중심에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다면 고조선 준왕이 익산으로 남철할 때 타고 왔던 배의 모습이 궁금해집니다. 해상 실크로드 박물관 벽면에 새겨진 옛 배들의 모습 가운데 당시를 떠올려 볼 수 있는 단서도 있지 않을까요? 그로부터 한 90여 년 뒤에 한 무제가 그 고조선 세력인 위만조선을 공략해서 결국 붕괴시키는데 그때 누선이라는 누각이 있는 엄청난 큰 배. 그래서 그 배는 1000명이 탄다라는 설도 있고요. 3층짜리 큰 배인데 아마도 진시황 때 삼신산 탐사배도 그런 거에 준했을 것 같고 그런 것을 보고 경험했던 그 고조선도 그에 준하는 어떤 해양 교섭 루트에 아주 훌륭한 배를 이미 갖고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바닷길이 들려주는 고조선의 이야기가 흥미롭기만 한데요. 한반도에서 확인되는 가장 이른 시기에 이런 청동거울도 고조선에서 시작된 겁니다. 이게 이제 고조선을 상징하는 유물이 바로 이런 단유경이거든요. 고리가 2개나 3개가 있어가지고 중국에 있는 한경하고는 다른데 이게 고조선의 영역이 줄어들면서 단유경의 분포 범위도 줄어들게 됩니다. 당연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게 기원전 한 2세기경이 되면 정문경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세밀한 거울로 바뀌게 되는데 거울 뒷면을 가득 채운 기하학적인 문양. 이 청동거울은 우리나라 초기 철기 시대 청동기 제작 기술의 정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수천 년 전 이 땅의 권력자가 목에 걸었던 이런 청동거울은 여전히 보는 이를 압도하고 있는 듯합니다. 작은 거울 안에 무려 13,000개가 넘는 선을 새겨 넣는 기술력은 놀라움을 넘어 경이로움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이 거울을 보시면 실제 크기가 큰 거는 막 20cm 정도 내지는 뭐 16cm 정도 그 정도 크기고 무게는 한 500g 정도. 실제 이 정문경은 우리나라 청천강 이남에서부터 일본의 구주 지역까지만 나오고 현재까지 보면 한 70매 정도가 확인이 됐는데요. 그 중에서 3분의 1이 바로 이 전라북도 완주, 전주 뭐 요 지역에 밀집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당시에 가장 발달된 청동기 제작 기술이 있었던 메카가 바로 이 마한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곳 박물관에 전시된 잔무늬 거울의 대부분은 만경강 일대의 토각묘에서 나온 겁니다. 구덩이를 파고 목관에 시신을 안치하는 형태의 묘제죠. 때문에 기존의 동로를 사용했던 마한 초기의 기층 세력과는 다른 어찌 보면 이주민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고조선 준왕 집단의 존재를 떠올려 볼 수 있는 거죠.
학계에선 기원전 2세기의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는 준왕의 남천과 시기적으로 일치한다고 말할 수 있죠. 마한의 땅. 당시 만경강 일대에서 청동기와 초기 철기 문화가 꽃피울 수 있었던 특별한 비밀이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마한 성립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핵심은 송국령 문화, 그리고 점태토기 문화, 황숙동건 문화가 우호적으로 친연적으로 결속이 되고 결합이 되어서 마한의 어떤 기층 문화를 형성을 했다라는 점입니다. 준왕의 남래를 전후하는 시점의 어떤 문화적인 변혁은 매우 컸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철기 문화의 보편성, 그리고 그러한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50여 개 이상의 마한이 발전해가는 어떤 원동력이 되었을 거라는 것은 뭐 의심의 여지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조선 준왕이 내려와 왕이 되었다고 전해지는 마한. 훗날 이 마한이 진한과 변한으로 나눠지면서 사만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죠. 그 마한이 시작된 땅이 바로 생명의 강으로 불리는 만경강 일대와 금강 하구인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서에는 고조선 준왕이 배를 타고 내려온 곳을 금마, 지금의 익산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이를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여기고 여전히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입니다. 우리가 그 역사를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부터 2000년 전, 1500년 전 역사를 다룰 때 지금의 지형을 가지고 설명하면은 일부 맞았지만 일부는 틀려요. 그 중에 가장 큰 그 변화 양상은 강과 바다의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의 강과 바다가 만나는 지역은 1500년 동안 수많은 토사가 쌓여서 엄청 강이 좁아지거나 아니면 훨씬 밖으로 밀리거나 그런 거거든요. 그 유럽 로마 유적을 가보면요, 항구였던 게 지금은 허벌판 평야가 돼 있는 데가 많아요. 예부터 호남 3대 수리시설로 알려진 익산의 황등제. 안타깝게도 기록에만 남아있을 뿐 실체가 확인되지 않아 한동안 의구심의 대상으로 남아있었죠. 그런데 지난 2021년 땅속에 잠들어 있던 황등제의 실체가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흙덩이를 벽돌처럼 만들고 나뭇가지를 넣어 오늘날 철근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죠. 과학적 방법을 통해 연대를 측정했더니 1차 공정, 그러니까 처음 축조된 때는 기원전 3세기경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고지형 분석 결과 지금은 사라진 황등제의 모습을 그려볼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마한의 경제적 토대가 됐던 황등제의 존재가 익산의 위상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한 역사의 출발지라고 할 수 있는 그 지역의 원래 이름이 정확히 뭔지 아세요? 금마저예요. 저가 물가저자예요. 근데 한자 사전을 통해 보면은 저라는 것은 물과 물 사이에 사람이 사는 공간, 아주 크지 않은 공간. 바로 금마저는 저 금강과 만경강이라는 거에 둘러싸여져서
어찌 보면 독립적인 그 하나의 그 반도 같은 공간이기도 하고 독자적인 영역이 그려지는 그런 공간이고, 이 저가 중국의 양저 문화라고 해서 중국 문명의 장강문의 아주 중요한 거점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것처럼 문명 중심의 핵심 어떤 요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 금마저였던 거예요. 서동설화의 주인공 백제 무왕이 금마로 불리던 익산으로 천도했음을 증언하는 왕궁리 유적. 한가운데 자리한 정원 유적은 백제 왕궁의 완결성을 더해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회자되곤 합니다. 하늘에서 바라보면 왕궁성의 배후에는 고조선 준왕의 설화를 품고 있는 미륵산이 자리하고 있죠. 왕궁리 유적의 양쪽을 감싸며 흐르는 옥룡천과 부상천. 토층 조사 결과 지금의 모습과는 달리 과거에는 그 수량이 상당했음을 짐작할 수 있었죠. 지도를 통해 살펴보면 왕궁리 유적이 만경강과 금강으로 연결된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고조선 준왕의 남래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그 중국, 한국, 일본과 연결되는 거대한 해양 교역 루트가 중요한 핵심적인 그 파악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이 전라북도 권역이 매우 중요한 금강, 만경강, 동진강, 이 중요한 강들이 합류하는 그 일대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해상 교류의 중요한 거점이었고, 그 자리가 바로 지금 말씀드린 익산을 중심으로 한 마한의 영역으로 자리매김을 한다. 마한이 시작된 땅, 익산을 증언하는 유물이 모여 있는 곳. 준왕이 남천했던 시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익산 평장리 유물도 한켠을 차지하고 있죠. 청동검 두 자루와 청동창과 꺽창, 그리고 중국에서 만들어진 청동거울 한 점. 이 귀한 물건들을 지니고 다녔을 주인공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당시에 한반도 남부의 지배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무덤은 한평 초폴이나 화순 대곡리에서 나오는 단유 세문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있냐면은 방울을 가지고 있거든요. 방울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다 무당, 제사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에 반해서 익산 평장리의 사람은 단유경이나 방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중국어를 아마 할 줄 알고 중국과의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겠죠. 그래서 중국 물건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한국식 동검이라든지 한국식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익산 평장리의 사람은 어떤 성격이냐라고 했을 때는 이 사람은 아마 고조선을 기반으로 가지고 있던 사람일 것이고, 한반도 남부에 있는 사람들과는 좀 더 다른, 좀 더 세계화된, 국제화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뿌리가 된 마한이 시작된 땅, 익산. 송국리형 토기로 불리는 이런 그릇을 썼던 사람들은 말 그대로 수천 년 전부터 마한 땅의 주인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기원전 4세기 전후부터 북쪽에서 내려온 이주민들이 있었죠. 송국리형 토기와는 전혀 다른 토기의 존재가 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란이나 혼란스러운 상황을 피해 바닷길로 금마저라 불리는 땅에 정착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준왕의 남천은 일대 혁명과도 같은 사건이었죠.
당시 만들어진 청동거울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전한시대 만들어진 중국제 청동거울이 새로운 문물이 교차했던 해상 실크로드의 정점이 익산이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송곡리 문화로 일컬어지는 토착 세력과 바닷길을 통해 도착한 이주민들은 금마저라는 희망의 땅에서 때론 부딪히고 또 화합했을 겁니다. 익산을 비롯한 만경강 일대는 문명이 충돌하는 문화의 용광로가 되어 한반도 고대 문화의 르네상스를 꽃피웠던 겁니다.